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대인에 대한 신념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죠. 타인에 대한 신념, 자기에 대한 신념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대인관계 지각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인상 형성에는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것들에 대해 살펴봤고, 인상 형성에는 어떠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타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 어떠한 것들이 영향을 줄 것인가 등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업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도 답답하죠. 아직까지 이 수업이 조금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게 하고 있는 자체가 좀 얘기할 수 있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답답한데 여러분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하고 개강날을 우리 손꼽아 기다리면서 또 이제 6주차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시작 전에 먼저 과제물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학생이 간혹 계시는데요. 과제물은 메일로 보내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지금 쭉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셨다가 오프라인 개강을 하게 되면 그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또 따로 강의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 날 때 쭉 작성을 한 주차 수업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좀 작성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막 인상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고 영향을 주는 것들은 뭐 외모일 수도 있고 나의 옷차림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등등 뭐 여러 가지들에서도 배웠죠. 근데 이제 대인관계나 인간관계론에서 이제 얘기할 때 재미있는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만나고 하면 좀 찾아보면서 얘기도 하고 같이 나누면 참 좋겠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재밌는 이론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왜곡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선입견을 갖는다고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스테레오타입의 왜곡 유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고정관념을 갖는 것들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적용해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문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을 학문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나하고 한번 적용을 해봐서 그리고 또 다른 이론과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 그래서 이 범위를 좀 조금씩 더 넓혀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수업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스테레오타입을 고정관념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초도효과, 처음에 봤을 때 처음에 첫인상, 처음에 얻은 정보 이런 것들을 사람을 판단하는 초도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후광효과, 내가 뒤에 이제 뒷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이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그런 경향들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관용효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또 선거를 우리가 치렀잖아요. 여러분들 모두 이제 선거를 잘 하셨죠? 이번에 다 선거권이 있으시니까 선거들 다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거를 함에 있어서도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조금 좀 일타령이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용인을 할 수 있게 되죠. 뭐 그 정도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런 얘기 뭐 할 수도 있지 뭐 그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는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뭔가 일탈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 이랬을 때는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이제 나쁜 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에 생각하고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견주어 이제 나의 마음속에 이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것을 관용효과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길 가다가 저 부부는 닮은 사람끼리 참 결혼을 했다 라고 이야기들도 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모님들을 보거나 내가 이제 사귀는 친구를 보거나 했을 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정말
우리는 보면은 정말 남매 같다 이런 부부들도 있고 정말 저 부부는 정말 닮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부부들이 있죠. 그런 걸 조화가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자기하고 비슷한 생김새의 사람을 봤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그 사람과 같이 이제 배우자로서의 삶을 꾸려가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방사효과라는 게 있는데, 방사라는 게 뭐에 이렇게 퍼지는 거죠. 방사효과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이쁜 여자하고 굉장히 저 별로 잘생기지 않은 이렇게 남자하고 같이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저 이렇게 이쁜 여자가 저 남자랑 이렇게 있을 때는 저 남자에게서는 뭔가 괜찮은 면이 있을 거야. 라고 느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또 방사효과라고 얘기하고요. 대비효과라는 것도 있는데, 사람은 자기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이런 사람과 다니게 되면 어때요? 내가 손해를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조금 나보다 조금 더 이제 좀 약간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좀 떨어진다 이런 사람들하고 다닐 때 훨씬 더 자기가 더 두각돼 보인다 라고 이런 그래서 대비효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잘난 사람하고 다니게 되면 내가 죽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대비효과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관계 이론에서 대인관계 이론에서 쭉 나오는 이런 재밌는 이론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그냥 하나씩 그냥 재미로 이제 우리 교재에는 이런 것들이 좀 조금 다 이제 안 나와 있는데 다른 책들에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고 재밌는 이론들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그냥 알았으면 좋겠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대인관계의 기술이에요. 기술입니다. 여러분 대인관계 하는데 기술이 필요할까요? 인간관계 맺는데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인관계 하는 데에서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상담의 장면에서도 여러분 제가 소개를 안 했죠. 저 상담하는 사람인데 심리 상담하는 사람인데 심리 상담을 해 부부가족 상담, 개인 상담, 청소년 상담도 다 하는데 상담의 장면에서도 그 사람이 그 사람과 상담을 하면서 상담자는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나 조금 잘못된 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조금씩 조언을 해주거나 뭔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상담의 장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우리 항상 이제 얘기할 때 대인관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생판 모르는 이제 남과 친구들과 첫 만남이라든지 어떠한 사회 구조 내에서 대인관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딸려 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바뀌면 저 사람도 바뀐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훨씬 더 문제 해결이 빠르게 됩니다.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항상 이 수업을 들을 때도 그런 생각,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이것을 조금 바꿔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계속 자기 자신에게 좀 주문을 걸듯이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인관계에서도 기술이 필요하다. 기술이 필요한데 그러면 대인관계 기술은 어떤 것이냐? 대인관계 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마이클슨이라는 사람이 대인관계 기술의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뭐래요? 대인관계는 그렇죠. 학습을 통해서 획득된다. 대인관계가 학습을 통해서 습득될까요? 그럼 어떤 학습을 통해서 습득될까? 대인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은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대인관계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누구로부터 이제 배우게 될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랑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이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제 그 누구예요? 내 주 양육자겠죠? 내 주 양육자는 대부분 엄마겠죠? 그 엄마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떠한 부분을 더 강화를 받고 어떠한 부분을 더 그 보상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대인관계가 대인관계 기술이 학습을 통해서 부부관계가 좋은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너무나 사이가 좋은 집안에서 자란 아이는 부부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고요. 맨날 싸움만 하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는 부부는 저렇게 싸우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면서 자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인관계 기술은 우리가 딱 자리에 앉혀놓고 뭘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생활의 삶 속에서 그것들이 습득돼 나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언어적 기술과 비언어적 기술로 구성된다 라고 이야기하죠. 언어적 기술은 뭐예요, 여러분? 말하기죠. 말하기. 말하고 설명해주고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 언어적으로 전달하는 거. 비언어적 기술은 뭘까요? 비언어적 기술은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내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고 있다.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언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제 얘기를 하겠죠. 말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나와 눈을 마주치고 알겠어요 하고 고개를 흔들어주면 내가 훨씬 더 기분이 좋아서 강의하는 게 좋아지겠죠.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언어적으로 얘기를 할 때 비언어적으로 화답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언어적 기술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내가 뭐 이렇게 제스처를 취한다거나 뭔가 실제적으로 아이고 그랬구나 맞장구를 쳐준다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비언어적 기술에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뒤에 보면 그 언어적 대인 기술과 비언어적 대인 기술에 대해서 쭉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뒤에 가서 이제 차근차근 한 번씩 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적절성과 효과는 행위자와 상대자 상황에 따라서 결정된다. 라는 건 무엇일까요? 도대체 적절성과 효과는 행위자와 상대자 상황에 따라서 결정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적절하고 어느 곳에서 이 얘기를 해야지 적절한가와 이것이 이야기했을 때 효과를 나타낸다. 이건 행위자와 상대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제가 교수자와 학습자로 만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안 보는 거죠. 백성예술대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 이제 대인관계 심리를 신청한 학생들만 이 강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적절성과 효과성은 행위자와 상대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거. 다른 대화도 마찬가지죠. 이런 공적인 대화 말고도 사적인 대화도 마찬가지죠.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딱 내 얘기를 그냥 우리 집안 얘기 이런 거 막 했다가 별로 그 사람과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없다?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대인관계에서 얻게 되는 긍정적 결과를 최대화시킨다. 대인관계에서 얻게 되는 그 대인관계 기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그 기술을 습득함으로 인해서 사람과 만났을 때 적절하게 그 사람의 말을 듣는 태도라든지 경청이라고 하죠. 듣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거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내가 균형을 잡히게 되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마이클슨이 대인관계 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여기 두 번째에서 언어적 기술과 비언어적 기술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언어적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쭉 보세요. 언어적 기술에는 경청하기, 질문하기, 공감하기, 설명해주기, 강화해주기, 자기 개방하기, 자기 주장하기,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거. 우리가 언어적 대인 기술 안에 있는 것들에서 이제 경청을 듣는 거죠. 경청이
언어적으로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그것을 듣고서는 질문을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또 나름대로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강화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경험했군요. 당신 이런 것들 경험했을 때 나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하고 자기 개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지만 어떻게 해보니 그것들이 참 괜찮은 면도 있지만 뭐 안 괜찮은 면도 있더라 라고 이렇게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언어적 대인 기술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대화를 할 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을 어떻게 잘 듣느냐의 문제입니다. 잘 듣지 못하면, 엉뚱한 말을 하게 되죠. 엉뚱한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과의 우리가 이제 나와의 의사소통의 도표도 이제 일단 보겠지만, 이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보겠지만,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얼마 전에 이제 공익광교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었죠. 잘 듣지 못해서 오해가 쌓이고 그 오해가 쌓임으로 인해서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 언어의 기술에서 중요한 것은 듣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말을 잘 들어주면서 이제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뭔가 떠올랐을 때 이제 한마디씩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면 중간중간에 말을 자르고 계속 거기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관계가 힘들겠죠. 좋아지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언어적 대인 기술에 속한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비언어적 대인 기술. 내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잖아. 근데 짜증나. 이게 이 수업 언제까지 해야 돼? 지겨워. 하기 싫어. 여러분 책을 펴시고 요 책에 있는 내용 요거 쭉 보시면 이해가 가시죠? 뭐 이렇게 하세요. 뭐 이게 하면서 내가 인상 팍 쓰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녹음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지금 제가 더워요. 더워서 이따가 잠깐 쉬는 시간에는 옷을 반팔로 갈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벚꽃 피는 이 좋은 날씨에 여러분 교정에서 참 만났으면 좋겠는데 교정에서 못 만나고 이게 지금 저도 강의 녹화를 하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 이거를 듣고 계시는데 이 얼굴 표정에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참 나타냅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인상이 밝아지죠.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게 되죠. 근데 조금 찝찝한 자리를 가거나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자리에 가면 어때요? 표정 자체가 이제 우리가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가장 큰 이제 비언어적 대인 기술이고요. 얼굴 표정 안에서 눈 맞춤이 있을 수 있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끔씩 저도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가끔 눈이 잘 마주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눈을 잘 마주치게 되면 저 친구는 정말 열심히 수업을 듣는구나. 그럼 나도 기분이 좋죠. 그런 눈 맞춤의 기술이 있을 수 있고 몸동작으로 나도 이제 가만히 있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뉴스 아나운서 멘트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하려고 손동작도 하고 머리도 끄덕이면서 이렇게 좀 몸을 좀 움직여가면서 좀 조금 덜 지루하실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신체적 접촉일 수 있죠. 아이고 그랬구나 하고 어깨를 두드리거나 뭔가 좀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아유 그랬구나 하고 이렇게 안아주는 이런 것들 신체적 접촉. 물리적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는 어때요 여러분? 좋은 사람과는 물리적 거리가 멀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물리적 거리가 가깝겠죠. 내가 좀 싫고 좀 어려운 사람하고 물리적 거리가 좀 멀게 되겠죠. 그리고 앉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다. 여러분 친한 친구들 막 만나면 옆에 딱 앉아가지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앉는 방향에 따라서도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사람 만나면 조금 우리도 이제 무슨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저기 위에 높으신 분이 앉으시면 별로 어려운 자리면 이 끝에 앉게 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신체 언어. 이 신체 언어라는 것이 내가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체 언어가 되는 거죠.
이게 신체의 표정이, 이게 좋을 때 이런 그 몸동작 제스처하고 또, 내가 별로 이제 좋지 않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것들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언어적 대인기술, 신체 그 언어를 다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언어적 대인기술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거. 우리 교재에 보면은 118페이지에 여러분들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의사소통의 의미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의사소통의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사소통의 의미. 잠시만요. 의사소통은 어때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때요? 의사소통은 두 사람 간의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통한 전달 과정이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듣고 어떻게 또 피드백해 주냐에 따라 중요하고, 이 소통이 잘 안 될 때 오해가 생기고 그것이 다툼이 되기 때문에 소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의미 두 번째는 두 사람 간의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서 전달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의사소통은 세 번째, 잘 해나갈 때 대인관계에 자신감을 얻게 된다. 교재 119페이지 쭉 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잘 해나갈 때 타인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어때요? 대인관계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딱 보면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정말 어디에 내놔도 그냥 잘 어울릴 것 같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제 대인 간의 소통을 잘하는 친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활한 의사소통은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라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내가 자신감을 갖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때요? 자신감이 있겠죠. 누군가와 소통할 때.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때, 자기는, 기능하는 사람이구나. 앞에서 이게 자기 효능감과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점에 대해서 또 얘기했죠. 여기서는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도 했지만, 자아 존중감도 당연히 높아지게 되죠. 자기 효능감과 자기 자아 존중감을 다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것이 의사소통의 의미이다라는 거. 의사소통은 세 가지 요소로, 네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송신자와 메시지, 수신자, 피드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송신자는 뭐예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송신자가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것이 뭐예요? 전달하는 게 메시지잖아요. 내가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해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들었어. 내가 지금 똑같은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희한하게 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희한하게 또 다 달라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심리학에서 선택적 지각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부분을 더 잘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선택적 지각이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강의를 함에 있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다 다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송신자가 이제 말하는 사람, 화자가 메시지를 전달해서 수신자가 그것을 말을 받으면 수신자가 받고, 그 말을 올바르게 이해를 해서 피드백을 하면 오해가 없지만,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피드백을 했을 때 이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송신자, 화자가 이제 말을 했을 때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 사람이 말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감정, 어떠한 느낌으로 이것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받는 수신자가 그 내용을 받는 뭐죠?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화자가 말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요소는, 송신자가 말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어떠한 목소리를 가졌느냐. 예. 여러분은 제 목소리가 지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저 자장가로 들릴지, 정말 꾀꼬리 같은 소리로 들릴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만나면 얘기합시다. 그 음성, 그리고 또 어때요? 억양,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내가 그 강의를 즐겁게 하는지, 강의를 막 짜증나는 듯이 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제 수신자는 그는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를 수신자는 다 받는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수신자는 송신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듣거나 읽으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에서 있어서 그 내용만 이렇게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적 지각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선택적 지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안에서 그 사람이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그 다른 얘기를 왜곡해서 내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수신자가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관념이나 이런 거에 빗대어서 잘못 왜곡되게 생각하면 이제 잘못된 피드백을 줄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에는 송신자와 메시지, 수신자 피드백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 송신자가 메시지를 주면 그것을 수신자가 받고, 그래서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송신자에게 다시 피드백을 해준다라는 거. 의사소통은 여러분 정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도 항상 대화를 하실 때나 뭔가 이제 특히 부모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중 메시지를 많이 쓰죠. 이중 메시지를 쓰지 말고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일치된 메시지를 써야 그것들이 오해가 없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 이중 메시지를 쓰는 거에 참 익숙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오해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일단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을 여는 대화 방법, 메시지는 듣는 것이고, 이해하고 생각해보고 공감해보고 그 후에 이제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메시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거.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빨리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말을 끼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대화에 실수가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또 생각해보고, 어때요? 공감해보면서 그것을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화에 있어서 좀 그런 요건들을 좀 갖추면 좀 실수가 없고 좀 오해가 덜 생길 수 있다. 라는 거. 피드백이 중요하죠. 송신자가 얘기해서 이제 수신자가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피드백을 주는데 어떻게 피드백을 줘야 할까? 피드백을 잘못 주면은 이게 오해가 생겨서 그 다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에서는 이제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죠. 적절한 피드백을 줘야 된다. 적시성. 적절한 때에 그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피드백은 이제 유용하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제 적절한 빈도. 너무 자주 얘기할 때마다 그 뭔가를 이렇게 주려고 막 피드백을 계속 하려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상대방으로부터 적절한 빈도로 피드백을 받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정확성. 상대방이 정한 것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수신자는 화자의 말을 들을 때, 송신자의 말을 들을 때 가감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들을 수 있어야 정확하게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거. 효과적인 피드백의 세 가지는 적시성,
적절한 빈도, 뭐예요? 정확성,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하게 필요된다 라는 거. 시간이 너무 금방 가요. 너무 금방 가서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 강의 너무 지루할까봐 30분 정도로 이제 이 강의를 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시간이 너무 금방 갔어요. 그러면 지금 잠깐 힘드니까 잠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그리고 여러분 강의는 한 번에 쭉 들으시는 게 좋아요. 끊고 뭐 다시 듣고 이러지 말고요. 한 번에 쭉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요번 장에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번 장에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뒤에 있는 139페이지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나의 인간관계 유형 진단을 위한 RODE 검사, 요것도 나중에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한번 쭉 둘러보면서 잠깐 10분 쉬었다가 다음 의사소통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